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월북이라던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새로운 증거 없이 달라진 해석을 두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민주당은 번복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년 전에는 자진월북 가능성이 크다, 이런 해경의 입장이 발표가 됐었는데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어제 갑자기 자진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어찌 보면 정반대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먼저 이 해경의 발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네, 진실에 접근하려는 방법을 일단 차단이 된 상태에서 해경이 어쨌든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적된 당시의 어떤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이 청와대에서 보고받은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면 진실을 알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 피해자인 그 사살된 공무원, 네. 그 입장, 그 유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는 건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 내에서 그렇게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예. 월북을 기도했다는 그런 누명까지 만약에 씌워졌다면 그 본인과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논쟁을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어떤 다툼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피해자 관점에서, 유가족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정보를 예. 최대한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권을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진보의 정신을 따른다는 민주당에서 적어도 이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도 윤희석 대변인 생각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거를 월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에 어떤 달라진 상황 변수가 있었는가, 또 그때 해경과 국방부는 왜 그렇게 발표를 했고 2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이유로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또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저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은 이제 우리 국민 그리고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달라진 변수, 어제 이제 발표를 보면은 왜 그러면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예. 그렇다면 2년 전과 지금의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오로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뀐 그거 하나뿐인데 그걸로는 사실상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쟁의 관점이나 또는 신구 정권의 어떤 갈등과 대립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억울한 우리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2년 동안 그 유가족들이 겪었을 그런 고통과 억울함, 이런 것들을 풀어드리고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진실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신구 정권 관계자들 그리고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이제 권력 대립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조사가 되려면 지금 이 자료들, 국가안보실의 자료들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의원의 3분의 2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민주당의 동의,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할 거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그 딱 똑같이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그즈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2012년 대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기록물을 열람하고 보니까 전혀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록물 열람하고 밝혀지기까지
너무 많은 그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있었고 그런 소모적인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만 저는 그 대통령 기록물을 뭐 열람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도 있고 네. 또 고등법원 판결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감청에 의해서 뭐 그런 월북 정황 같은 것을 뭐 발견했다랄지 국방부의 그런 일차적인 얘기가 있었죠 당시에 네. 2년 전에. 그리고 해경의 어떤 최초 보고가 어떻게 됐던 것인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은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하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해서 여야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록물 열람 같은 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보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전에라도 저는 지금 밝혀진 것들은 해경과 국방부의 2년 전 입장과 지금 입장이 다르다는 거 하나뿐인데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어떤 보고들이 이루어졌는가. 그거는 기록물이 아닌 내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1차로 어떻게 인지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던 것인가. 청와대에 이제 보고된 것들은 기록물로 지정이 됩니다만 국방부나 해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있을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부터 진실 규명을 하는데 조금 1차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당장 의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대목인 게 민주당 홍윤포 의원은 당시에 군이 여야 의원들을 불러놓고 비공개로 설명을 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하태경 의원은 또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다.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실 규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이 사건이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무슨 국가원수의 발언과 관련된 우리 안보와 관련된 어떤 긴밀한 얘기들이 오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공무원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북으로 월격을 한 상태에서 해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살해당하고 소각이 된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록을 안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매정했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그 유가족들을. 서신 연락도 답을 안 했고요. 결국은 이 모든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바뀌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궁색하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뭔가가 있어서 다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제한적으로 그 공무원 관련한 부분, 월북이냐 아니냐의 부분만이라도 밝힐 수 있는 그 정도 열람하고 정보 공개하자. 이 정도 국회 결의가 왜 어려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그 라디오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이라고 결론이 나 있었고 거기에 나머지는 짜맞춘 것이다. 이게 해경 측에서 하 의원 사무실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진실도 규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한 의원 한 개인의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 제보자 보호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이제 국방위에서 서로 그 국방부 보고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 모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바 없었다라고 했는데 하태경 의원 말은 또 다르잖아요. 네. 이런 예, 것들을 예. 속기록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까지 다가가기 전이라도 저는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이제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월북으로 판단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도 이제 국방부의 첩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또 2년 뒤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중간 수사 결과였고 이번에는 이제 사실 뭐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바뀌는 것들 왜 바뀌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마치 이제 전 정권에서 뭔가 중간에 개입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 말바꾸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네. 또 그런 추정들을 가능하게 하는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해경과 국방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들은 속기록을 열어볼 수 있으면 열어보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조금 다가가는 것이 맞지 지금은 서로 주의 주장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는 건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유족들도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입장 표명,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납득할 만한 어떤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그리고 사과할 일이 좀 있다면 더 하는 게 후에. 맞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2년 전에 중간수사 결과와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어제 해경과 국방부가 네.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놀란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론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실질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변인은 이게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보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건 직후에 보여줬던 문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여당 민주당의 태도를 짚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만나줬잖아요. 그리고 월북으로 단정을 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호소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적어도 우리 국민이 북한군 내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뭐 그분이 어느 당의 지지를 뭐 했다 이런 여부를 뭐 알 수도 없는 상태고 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당했으면은 어디라도 가서 구해줘야 되고 또 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누가 봐도 어느 국민이 봐도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볼 거예요. 그 당시의 처신에 대해서는. 따라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입장을 내놔야지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홍영표 의원의 발언. 그런 발언들 계속되면 국민들께서 또 판단을 하실 겁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 자진 월북을 발표한 의도를 규명해야 한다.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구 권력에 대해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드러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불안한 대목이거든요. 예, 그게 해석이 이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을 딱 집어서 전 정권의 입장에 대해서 네. 뭔가 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갈등 지점이 딱 이렇게 좁혀지죠.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또 불편할 수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주 그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월북이라고 했지만 봤더니 아니더라. 너무 섣불리 판단해서 월북이라고 했다. 라고 지금 해경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전 정권, 현 정권 간의 마찰 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럼 그때는 월북이라고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건 향후에 이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좀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이게 그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한 그때 정말 너무 오랫동안 그것과 관련해서 갈등하고 그때 당시에서도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2년 전에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던 국방부와 해경의 판단 근거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다 그때 얘기를 들었었죠. 뭐 구명조끼든 신발이건 뭐 또 감청했는데 월북으로 뭐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랄지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시에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 어제 그렇게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은 국방부나 해경에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정권의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또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 각 개개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각자의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 우선은 명확한 증거 그리고 실제적 진실 규명 이거에 그 다가가는 쪽으로 여야가 노력을 해야지 네. 이거를 과거처럼 계속해서 공방으로 치닫는다면 정말 이 부분을 견딜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예. 모두에게 비난의 화살이 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까지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보복 수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한동훈 장관을 겨냥을 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역시 직접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관련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겠고요.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현동 사건이라는 거 사실 국민들은 대장동 의혹 이 부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백현동 사건 대선 초기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은 화두가 됐었던 분야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이랑 또 별개의 얘기잖아요. 네, 성남에 백현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비탈로 올라가는 동네 그쪽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산에 지은 건물이어서 거기를 그쪽에서 부지를 팔고 성남시에서는 거기에다 뭘 할까 하다가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옹벽이 산지관리법에 보면 15m 정도까지만 하기로 안전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산을 깎다 보니까 옹벽 높이가 50m까지 한 아파트 11층 높이까지 옹벽이 돼 있는 상태로 개발이 돼요. 그리고 원래는 그곳이 녹지였는데 자연 녹지였는데 종상향이라고 하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단계를 4단계를 높여서 준주거지역으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서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게 되죠. 그 과정에서 성남시가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하게끔 허가를 내줬느냐가 문제고 네. 매출이 한 1조 정도 나왔고 1200세대를 지었고요. 그 개발을 했던 시행사는 3천억 원 정도를 이득을 얻었다. 굉장히 많이 얻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시행을 했던 그 회사의 이재명 지금 의원이죠. 의원의 과거 변호사 시절 사무장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과거에 분당갑 민주당 당협위원장 했을 때 또 사무국장. 굉장히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 시행사에 영입이 돼서 네. 뭔가를 했다. 그래서 70억 원을 받았다. 이게 골자입니다. 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보복 수사다, 정치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보복 수사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재명 의원이 뭐 검찰에서 뭘 했나요? 보복이라기보다는 뭐 정치 수사라고는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대선 기간 중에 이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아파트를 그렇게까지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짓게 했고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종상향을 4단계나 했습니다. 이거는 네. 굉장한 특혜에 해당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너무 가깝다고 보여지는 분이 중간에 껴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특혜를 줬을 수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작용을 해서 누군가 특정인에게 굉장히 많은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네. 아파트는 아직 준공 그 심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임시로 사용허가 난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증거가 있으니까요. 아파트 자체가 서 있는 게 증거입니다. 네.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예. 검찰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유, 부패 범죄 증거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 이것이 정치 수사라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받아칠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건 정치 보복 아니냐, 기획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났는데 검찰 라인이 전부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또 한동훈 장관으로 대표되는 특수부 어떤 그 가까운 인사들로 이제 라인업 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수사가 다가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되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직전 대선에서 경쟁 구도였는데 경쟁 관계였던 이재명 이제 의원에 대한 이런 동시다발적인 여러 가지 수사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사실 전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얘기처럼 문제가 있고 당연히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루에 129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합니까? 네. 그런 거랄지, 그다음에 그 백운규 장관에 대한 거랄지 산업 좀 무리한 블랙리스트, 그렇죠. 예. 산업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냥 무리한 영장 청구 아니었냐. 뭐 그 혐의에 있고 없고는 떠나서라도 이제 이런 이야기랄지. 그다음에 이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도 그렇고 또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은 채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네. 동시에 그렇게 공정성과 중립성 그다음에 그 범죄 있는 사람들 처벌받아야 된다. 소위 나쁜 놈 이렇게 치부했던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일성을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그러면 대선 당시에 이쪽 민주당 쪽 후보 관련해서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느냐. 본부장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과 부인과 장모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도 진척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보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왜 민주당에 이렇게 동시다발로 겨냥해서 이렇게 가느냐. 형평성을 맞추려면 문제 있으면 수사해야 되지만 함께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지금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법치이며 공정과 상식이고 죄 있으면 벌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에 부합하는 지금 행태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그 정도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복 수사라는 말에 한 장관은 저희가 조금 더 봤지만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행태는 어느 정도 보복 수사라고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정 부분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물론 문제가 있고 또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대선 치르면서 문제 있으면 특검하자라고 또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은 문제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이거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 있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라고 보죠. 제가 군사작전 한마디만 하듯. 제가 예. 줄게요. 말씀하시죠. 그 직전 대선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6개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많은 사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분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법 리스크 있는 후보였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거를 가지고 양쪽의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왜 안 진행되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적시를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그런지. 그러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게 확실하게 마무리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안 아니, 됐죠. 하고 있어요. 정권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소환을 왜 안 하느냐 뭐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검찰에서 잘 판단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고 다른 어떤 예에 비해서 많이 뭔가 봐주기 수사를 한다. 그때 비판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장모와 관련된 뭐 양평 관련한 어떤 개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얘기가 없거든요. 지금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의혹과 여러 혐의에 비해서 그 경중을 또 따져볼 필요도 있어요. 제가 뭐 검사 출신도 아니고 제가 수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비교하기가 좀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또 기자들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죠. 수사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예. 당연히 지금 하면은 지금 뭔가 수사를 할 거면 전 정권 얘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나다 보면은 또 현 정권에 대한 수사도 하기 마련이다. 그런 시점상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고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대장동 의혹 그리고 이번 이 백현동 의혹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는 잠재적인 당권 주자, 다음 차기 당권 주자로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책임론도 같이 물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연 전대 출마하는 데 있어서 이번 이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개항에 출마할 당시부터 재보궐선거 출마할 당시부터 이거는 방탄용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도 사실은 뭐 제기가 됐었죠. 여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당 내부에서도 드러내놓고 뭐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속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산의 김혜영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 이 부분들은 뭐 수사와 어떤 필요하다면 재판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은 나겠죠.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대선과 또 지방선거 패배의 어떤 책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당내에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사실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이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수세에 몰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의원 모임들 또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어떤 대선과 지방선거 그런 토론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단 이런 의혹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논외로 하더라도 지난 그 두 번의 그 큰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침묵도 좀 길어지는 것 같고요. 전당대회와 예.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선뜻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 의원의 대선 패배 후에 출마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뭐 방탄 출마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당 입장에서 앞으로 이 의원의 뭐 당권 도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상대당 얘기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 남은 4년, 대선 전 시작하기 전 4년까지 쭉 끌고 간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과거 한나라당에서 보여줬던 실패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론도 분명히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포함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것을 안고서 계속 민주당의 리더로 자리 잡을 경우에 앞으로 남은 4년, 5년의 민주당의 앞날이 어떻겠냐라는 문제의식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당장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나중 얘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으로 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재명 의원이 보다 큰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결심이라는 게 어떤 류의 이야기인지 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또 당을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난이 많은 가운데 예를 들어서 당권을 잡았을 경우에 그 비난과 또 당이 분열할 수 있는 여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정치력을 발휘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만한 당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참으시고 새로운 리더십이나 어떤 당의 신진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경쟁의 대회에 참여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동시에 이제 후반기 국회는 아예 발을 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동력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좀 빨리 좀 풀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경제정책 그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관련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입법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또 그렇고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을 국회에서 법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네. 그런데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이제 법사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사위원장 약속했으면 국민의힘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속을 파기한 거에 대해서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이틀 만에 여반정으로 이렇게 뒤집듯이 파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했고 비난까지 했었죠. 그런데 과거의 약속이라고 해서 사인까지 다 하고 했던 것인데 이거를 이제 와서 뒤집는다? 그럼 민주당으로서 저는 과거의 민주당 모습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덕적으로 또 어떤 정책적으로 굉장히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모습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퇴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빨리 던져줄 건 던져주고 그리고 약속은 지켜가면서 우리가 또 170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그 국회를 원구성 못하고 교착 국면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그거는 물론 원천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또 다수당인 민주당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가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고집만 하고 있다가는 될 일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줘야죠라고 했습니다. 주면 바로 이게 국회가 잘 돌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법사위원장만 합의대로 처리해주면은 당장 뭐 국회의장 선출하고 원구성 다 되니까 그대로 국회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한참 지났어요. 근데 권한을 좀 축소하자. 그러면 법사위원 주겠다. 이게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제안이었잖아요. 그것도요. 작년에 합의 내용을 보면은 자구심사 체계와 관련해서 네. 제한을 하자. 즉 법의 취지대로 가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으로 준다. 그게 있어서 국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기에 더 나가서 아예 더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아예 그냥 완전히 축소시키자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정신대로 간다면 작년에 합의했었던 그대로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과거하고 달라요. 따라서 그거를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만 가져가려고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는 과거 약속한 대로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한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교체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 파기하면 보통 그 정도 비판받으면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과거의 상례였는데 그대로 그냥 버티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때 의장 중재안으로 그 사인했던 그 합의안에 대해서도 지켜야죠. 이제 와서 검수안박 그렇죠. 법안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네, 사개특위 구성이랄지 협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민주당도 과거 약속한 바 있으니까 사인 다 했던 것이고 지켜가야지 서로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태도는 그런 거는 내 얘기는 그냥 뭐 전혀 쏙 빼놓고 민주당만 과거 약속 지켜라 하는데 파기했더라도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상대적인데 민주당한테 무조건 그 약속만 지켜라. 내 약속은 깼지만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반론 간단하게 듣고 다른 질문도 드리죠.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준다는 그 합의 내용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개특위 관련한 추진 그런 건 앞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주기로 한 걸 안 주니까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약속은 다 약속입니다. 같은 약속이에요. 예. 지켜야죠. 예, 부디 빨리 좀 원 구성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국민의힘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과 오찬 간담회도 함께 가졌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들 비공개 일정이지만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저게 다 알려졌고 저렇게 화면으로도 이제 모습이 언론에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런 것들을 과연 비공개 행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네. 거고 어떤 식으로든 그 일정이 알려졌으니까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했겠죠. 예. 공개 여부와는 별개로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을 찾아서 예방을 한다는 것을 뭐라고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시리즈로 쭉 나오니까 언론의 집중을 받게 되고 그러면 대선 전에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랑 다른 게 아니냐? 부속실 문제도 불거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대통령실을 좀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보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저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행보에 과연 공식, 비공식, 공개 그런 게 있느냐, 그걸 구분지을 수 있는 경계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을 하거나 본인이 네. 주인공이 되거나 또는 본인을 위해서 기획되거나 하는 거라면 공식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저런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을 찾아가는 그 부분은
뭐 안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공식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예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역대 전직 대통령들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것이 언론의 집중을 받느냐 여부 때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것이지 지금 이 행보와 관련해서 그렇게 뭐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한 달쯤 전인가요? 그 전인가요? 이런 이제 전 대통령 부인들 예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글쎄 과거에 전례 없는 일들을 왜 굳이 대선 때 당선되더라도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조용히 지내겠다고 했던 분이 전례 없는 일을 하시려고 할까?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이렇게 강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전직 대통령 부인 중에 누구도 이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대선 때 그렇게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시면서 했던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하는 것에 그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 이순자 씨를 예방했는데 예. 굳이 이순자 씨까지 포함을 시켰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분이 아. 누굽니까? 전두환 씨가 광주학살의 주범이고 이 이순자 씨는 내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망언을 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순자 씨를 예방하면 그 전에 5.18 민주화 기념식에 기차를 빌려서 KTX의 모든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가서 기념식 참석하고 이물량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고 합창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재창했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거든요. 의미가 좀 퇴색된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이제 공적이냐 사적이냐 공개냐 비공개냐 이런 모든 논란을 떠나서라도 네. 정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정치 행보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전례도 없는 일을 조용히 계시겠다고 했던 분이 이렇게 해서 국민적으로 이런 사실 갈등 유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과거에 했던 말과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실까? 그리고 또 설사 100번 양보해서 또 이렇게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좋은 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또 그 가운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국민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공적인 어떤 조력을 받으면서 과거에 그 대통령 부인들이 하셨던 그 모습처럼 공식적인 어떤 그 행정요원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좀 공식화시켜서 사적인 팬클럽을 통해서 나오는 사진 이런 걸로 또 사람들이 관심 갖고 호기심 갖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국민의 어떤 통합적인 모습으로 가는 길보다는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가급적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식적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그런 부속실을 만들든지 해서 공식화된 어떤 알겠습니다. 행보를 보이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보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도 이순자 씨까지 만났어야 됐냐?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이런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찾은 거예요. 누구한테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이순자 여사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11대, 12대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 그분의 부인이 이순자 여사고요. 그럼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 네. 예의를 갖추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전례 과거에 없는 일이잖아요.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게. 과거 어떤 대통령 부인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니 예를 갖추는데 전례를 찾는 거는 더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그냥 조용히 내조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아니 예를 갖추는데 내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내조 이게 내조의 예의를 모습입니까? 갖추지 말까요? 이순자 씨를 만나서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민주주의 내 남편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런 망언을 아니, 했던 인사 분을 한번 굳이 만나는 갔는데. 것이 1시간 반 동안 환담을 나눴다면서요. 굳이 이것이 필요한 일입니까? 지금 이 아니, 시점에 전직 저는 이제 이런 거 대통령 문제 있다고 부인이니까 보는 그런 거죠. 거예요. 전직 대통령 예. 부인이라고요. 예. 전직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크게 서로 차별을 두지 않고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은 지금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2부속실까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관리를 이제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까지 같이 하셨거든요. 전직 대통령 부인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 얘기는 제가 했으니까요. 예. 자, 제2부속실을 신설을 해서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 지금 대통령실에서 약간의 절충안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비서식 인력의 어떤 업무를 조정을 해서 뭔가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또 정치 공세할 우려가 있어요. 왜 대선 때는 안 한다고 그랬다가 공약 파기다. 만드느냐.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전 그거보다도 뭐냐면 예. 왜 이 부속실을 안 만들겠다고 했냐. 그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그것은 이 부속실까지 두면서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나는 누리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2부속실처럼 뭔가를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거창하게 뭔가 지원을 받는 모양새 국민들 눈에도 좋지 않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모습과도 다르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행보에 조심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